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이 된 여자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저는 이제 40대가 돼서 그런 건지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드라마도 뭐니 뭐니 해도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제일 많잖아요. 결국 남녀 간의 사랑이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랑에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죠. 그 중에서도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마음을 울립니다. 저에게도 그런 사랑 이야기가 있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이자 제 부모님이 겪으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20살이 되기 전까지는 그 이야기를 전혀 몰랐어요. 20살 봄비가 흩날리던 어느 오후, 그날에서야 알게 되었죠. 언제나처럼 21번째 생일을 엄마와 단둘이 맞이한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집안 공기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거실에는 작은 생일 케이크 하나에 켠 촛불이 있었지만 그 불빛이 이상하게도 따뜻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효야, 오늘은 꼭 내게 들려줘야 할 이야기가 있어. 다른 생일과는 너무 다른 엄마의 목소리, 약간 떨리고 있었죠. 저는 그런 엄마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 그래 엄마? 무슨 일 있어? 이상하다는 듯이 묻는 저를 엄마는 말없이 바라만 보셨습니다. 엄마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서랍을 열어 손때 묻은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그 봉투를 제 앞에 내려놓을 때까지도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죠. 누렇게 바랜 종이 가장자리가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햇살에 반사된 종이는 오랜 세월을 견뎌낸 듯 보였고 손이 닿으면 금세 바스라질 것처럼 연약해 보였어요. 엄마는 제게 눈짓으로 그 편지를 열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고 빛바랜 잉크로 쓰인 첫 문장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사랑하는 민주에게. 볼펜 자국이 남긴 글씨는 단정하면서도 어딘가 떨린 흔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발신인 자리에는 강윤석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편지를 든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 봉투를 열기 전부터 예감하기도 했고요. 이건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사람의 이야기라는 걸 알겠더군요. 그 순간 엄마의 눈빛이 저를 스치더니 천천히 멀어지는 게 느껴졌죠. 그 시선은 지금이 아닌 아주 먼 과거를 향하고 있다는 것도요. 그 표정은 외할머니 이야기를 할 때만 보이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 이름이 적힌 편지를 보고 그런 표정을 하다니 저는 직감했어요. 단 한 사람밖에 없다고 말이죠. 엄마 입술은 오랫동안 떨리며 움직이기만 하다가 이내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꺼내셨습니다. 지우야, 이 사람은 네 아빠야. 어느 집에나 있지만 우리 집엔 없던 사람. 그 아빠가 남긴 편지라니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지도 모를 만큼 모든 게 정지된 느낌이었어요. 창밖의 바람 소리도 시계 초침 소리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숨을 고르려 해도 목이 꽉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그 한마디를 하고는 다시 입을 다문 채 제 손에 쥐어진 편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곧 그 눈가에는 오래 참아온 눈물이 고여 흘렀어요. 그때까지 저는 엄마의 눈물이 사랑에 배신당한 여자의 눈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었죠. 떠난 쪽은 엄마였다는 걸요.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지호 네가 태어난 줄도 몰라. 내가 말 안 해줬거든.
그게 그 사람에게 내가 주는 벌이기도 했고, 하지만 한 번도 잊은 적은 없어. 그 말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오래된 사랑의 흔적이 제 손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편지를 바라보며 그 흔적을 느끼려고 했어요. 낡은 종이 위에 잉크 냄새와 함께 잊혀졌던 이야기가 천천히 제 안에서 되살아나는 것 같더군요. 엄마는 그런 저에게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20살이 되던 봄, 엄마는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집을 떠났다고 했어요. 그때까지의 삶도 결코 평탄하지 않았기에 다른 선택지는 없었답니다. 엄마의 아버지, 즉 외할아버지는 병약하셔서 오래 일하지 못하셨고, 엄마가 13살 되던 해 세상을 떠나셨으니까요. 그 후 집안의 생계는 홀어머니와 어린 딸이 몫이 되었죠. 학교에 다닐 형편이 되지 않아 엄마는 또래들이 교실에서 공부할 때 시장에 나가 장작을 팔고 부잣집 빨래를 도우셔야 했대요. 겨울이면 손이 트도록 고추를 말려 시장에 내다 팔기도 했고요. 하루 일과가 끝나면 손바닥은 거칠게 갈라졌고 새벽마다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다짐하셨답니다. 이 손으로 언젠가 어머니를 편히 쉬게 해드리겠다. 외할머니 엄마가 그렇게 벌지 않으면 동생들, 즉 삼촌과 이모들이 저녁을 굶을 수도 있었기에 엄마는 더 간절히 버텼다고 하시더라고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살던 집은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겨울이면 문틈으로 바람이 숭숭 들어왔지만 그마저도 감지덕지였대요. 그래도 엄마는 늘 웃음을 잃지 않으셨고 외할머니를 도우셨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딸은 참 야무지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 그런 칭찬의 말에 엄마는 마지막 희망을 가지셨대요. 하지만 가난은 결코 멈추지 않았답니다. 외할머니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친 발목이 계속 악화되는 바람에 쌀독이 비어가고 약값을 마련하지 못해 병세가 점점 나빠졌죠. 그래서 엄마는 스스로 결심하셨대요. 내가 서울 가서 일해서 어머니 약값은 내가 책임질게요. 동생들 학교도 보내려면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무렵 마을의 지인이 서울 강남의 오래된 대저택에서 식모를 구한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고 엄마는 그 자리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죠. 가족을 떠나 낯선 대도시로 가는 길이 두렵기도 했지만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걸 알기에 굳게 결심하셨대요. 그런 엄마의 마음을 외할머니는 차마 말리지 못하셨답니다. 엄마가 서울에 가서 벌어 보내주는 돈이면 집안 사정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거라는 걸 알고 계셨으니까요. 물론 식모살이를 통해 부자가 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밥 굶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믿으셨겠죠. 그렇게 봄햇살이 따뜻하게 내리던 어느 날, 엄마는 보자기 하나에 옷 몇 벌과 작은 도시락을 챙겨 들고 기차에 오르셨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들판을 바라보며 고향의 냄새와 함께 어린 시절의 모든 기억이 천천히 사라져가는 것 같아 기차 안에서 많이 우셨대요. 이제부터는 누군가의 딸이 아닌 누군가의 일을 도맡는 식모로서 인생이 시작된다는 생각에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와 눈물이 절로 났다고 하셨습니다. 서울역에 내리자마자 정신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어찌나 사람은 많고 복잡하던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고 길을 헤매다 일하기로 한 그 집 앞에 도착했을 땐 머리카락이 헝클어질 정도로 지쳐 있었대요. 그런 엄마를 처음 본 그 집 사모님은 어이가 없다는 듯 위아래로 훑어보며 인상이 좋지 않더래요. 너무 살피는 그 표정에 혹시 쫓겨나면 어쩌나 싶어 긴장하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쫓겨나진 않았지만 식모살이는 쉽지 않았답니다. 엄마가 시작한 서울의 식모살이는 정말이지
견딤이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시간이었대요. 그 집은 강남의 오래된 대저택으로 주인 부부와 그녀의 자녀, 그리고 다른 식모 한 명이 함께 살고 있는 집이었대요. 엄마는 새벽 5시가 되면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피고 우유 배달을 받아오며 하루를 시작하셨고요. 해가 뜨면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아침 일찍 출근하시는 사장님이 조금이라도 준비가 늦으면 역정을 내시고 아침도 거른 채 나가시곤 해서요. 그래서 엄마는 서둘러 쌀을 씻고 국을 끓여 아침에 먹기 좋은 반찬을 준비해 식탁을 차렸답니다. 하지만 주인집 사모님은 늘 흠을 잡으며 눈을 흘기셨고요. 오늘 밥이 너무 질다. 그리고 사장님 혈압 높으신데 반찬이 짜. 도대체 몇 번을 말이 알아듣고 제대로 할 거야. 똑바로 좀 해. 아, 사람을 2명이나 쓰면 뭐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아휴. 그런 잔소리는 핑계에 지나지 않게 느껴지셨대요. 사모님이 말한 대로 차린 식탁이었기 때문이었죠. 엄마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를 꽉 물고 참으셨답니다.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끝나고 나면 꼭 흠을 잡는 게 너무 싫어서요. 점심을 차린 뒤에는 마루 청소, 빨래, 다림질, 저녁 준비까지 하느라 하루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답니다. 밤이 되면 손끝이 고질병처럼 쩍쩍 갈라지고 무릎은 퉁퉁 부었지만 누워 쉴 여유도 없었대요. 다음날 새벽에도 어김없이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부엌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게 무서울 정도였답니다. 시골의 따뜻한 햇살과는 달리 서울의 공기는 늘 차갑고 삭막하게 느껴졌고 누구도 엄마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지 않았으니까요. 사소한 실수에도 사람들의 말투는 날카로워 누군가 조금이라도 다정하게 말해주면 눈물이 날 것 같았대요. 창문 밖 불빛을 보며 저 불빛 속엔 나 같은 사람은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눈물을 삼킨 날이 많았답니다. 그러다 마침내 한 달이 지나 드디어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엄마는 조금 마음이 나아지는 것 같더래요. 작은 봉투 속에 돈을 꼭 쥐고 그날 밤 집으로 보낼 편지를 쓰며 다시 견딜 힘이 생기셨다고 해요. 어머니, 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이 돈으로 약부터 꼭 사세요. 동생들 밥도 잘 챙겨주시고요. 돈 더 생기면 더 보낼게요. 봉투 안에 돈을 넣어 붙이고 나니 일할 맛이 났대요. 그때 처음으로 고생의 끝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벅찬 일인지 깨달으셨답니다. 서울에서 맞은 첫 겨울은 유난히 추웠지만 가족을 생각하며 참으셨고요. 창고를 개조해 만든 볕이 거의 들지 않는 허름한 방 한 칸에서 얇은 이불 하나 덮고 잠을 청했지만 밤마다 손끝이 시려워 잠에서 깨곤 했대요. 그래도 엄만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셨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 가족이 다 같이 웃을 날이 올 거야. 그 마음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텨내셨답니다. 몇 년이 흐르고 다행히 외할머니의 병세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동생들이 제대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을 땐 엄마의 마음에 깃털이 달린 듯 가벼웠다고 해요. 엄마의 손바닥은 더 거칠어졌지만 그 손으로 이룬 건 한 가족의 희망이었죠. 그래서 서울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엄마의 마음은 늘 따뜻한 봄처럼 살아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런 엄마에게 봄이 찾아왔고요. 그 사람, 주인집 외동아들 강윤석, 해외 유학을 앞둔 23세 청년이었답니다. 엄마가 처음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은 군대에 가 있어서 그 존재조차 몰랐다고 해요. 그 사람이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 처음 마주친 순간 엄마는 얼굴이 빨개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장과 사모 사이에서 어떻게 저런 인물이 나왔을까 싶을 정도로 키도 크고 얼굴도 훤칠해서 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늘 바쁘게 움직였지만 가끔 그 사람이 지나칠 때면
묘한 정적이 감돌며 엄마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일을 할 정도로 혼작을 했대요. 언제나 책 한 권을 품에 안고 다니며 별말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점이 오히려 좋더래요.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말을 건넬 때는 눈을 마주치며 따뜻하게 웃는 사람이었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엄마에게 마음을 기울이며 말을 걸더랍니다. 엄마는 대꾸도 하지 못하고 웃기만 했고요. 부끄럽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순간이었지만 내심 좋았대요. 그렇게라도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행복이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자기 정전이 났답니다. 그날따라 사장님은 회사 일로 늦으셨고 사모님과 아주머니는 사모님 친정에 일을 보러 가 있어서 집엔 그 사람과 엄마 둘뿐이었고요. 저녁을 간단히 먹고 싶다는 그 사람의 말에 다른 날보다 일찍 저녁상을 치우고 집에 편지를 쓰던 엄만 깜짝 놀랐대요. 윙윙 돌아가던 냉장고 소리도 멈춰 집 전체가 숨을 죽인 듯 고요했으니까요. 엄마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운 방문을 열고 초를 찾으러 조심스레 나왔답니다. 그때 부엌문 쪽으로 들어오는 손전등 불빛을 따라 거실로 나올 수 있었대요. 그 불빛을 비춰준 사람은 다름 아닌 그 사람이었죠. 괜찮냐고 물어보는 그 사람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도 놀랍도록 차분하더랍니다. 그 덕분에 엄마도 안심이 되었고요. 그 사람은 손전등을 내려놓고 초를 켜더니 미소를 지으며 엄마를 바라봤대요. 그날 밤 초 한 자루가 다 탈 때까지 두 사람은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눴고요. 엄마는 자라온 시골 이야기를 하며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 사람은 유학을 앞두고 느끼는 불안을 솔직히 털어놓았답니다. 민주씨, 세상은 생각보다 단단한 벽으로 이루어졌지만 그래도 마음 많은 벽을 넘을 수 있죠. 알쏭달쏭한 말이었지만 그 말은 어떤 위로보다 따뜻했대요. 그 이후로 두 사람의 작은 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갔답니다. 커피를 타다 컵을 건네던 날 두 사람의 손끝이 스쳤는데 엄마는 그 짧은 다음에도 가슴이 뛰는 걸 느꼈다며 웃으시더라고요. 남자라고 만나본 적도 없고 또래 사내 아이들이랑 어릴 때 논 게 다인 내가 그 사람 앞에선 조신한 요조 숙녀가 되더라.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날 여자라 보지 않을 걸 알았어. 꾸질꾸질한 내가 그 사람 눈에 들 거라고 감히 기대도 못했지. 그런데 그 사람이 날 보고 웃어주더라고. 그 사람은 엄마를 바라볼 때마다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걸어주었답니다. 혹시 사모님이나 사장님, 함께 일하는 아주머니가 볼까 걱정되어 엄마는 늘 눈치를 봤지만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데 자연스러웠대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이 조용히 말했답니다. 군대 가기 전까지 그렇게 시리던 이 집이 요즘은 따뜻해진 것 같아요. 민주 씨 덕분인 것 같고요. 민주 씨는 따뜻한 온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들은 엄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휙 돌아섰답니다. 식모로서의 경계와 여자로서의 마음, 그 두 감정이 부딪히며 숨이 막혔기 때문이죠. 이 감정이 어디로도 향할 수 없는 길이라는 걸 엄마는 온몸으로 느끼셨기에 그 순간이 너무 힘들었다고 하셨어요. 혼란과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이 엄마를 사로잡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비오는 오후였대요. 유리창을 때리는 빗방울이 잔잔한 음악처럼 들리던 날, 마당의 벚꽃나무는 젖은 분홍잎을 떨어뜨리며 마지막 봄의 흔적을 남기고 있었답니다. 그 아래에서 엄만 젖은 손으로 빨랫줄의 옷을 하나씩 걷고 있었고요. 차가운 빗물에 손끝이 얼얼했지만 묵묵히 일하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처럼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런 엄마의 뒷모습을 그 사람이 바라보고 있었는지 조심스레 다가와 엄마의 어깨 위로 우산을 씌워주었답니다.
민주 씨, 봄비여도 비 많이 맞으면 감기 걸려요. 그 사람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어딘가 떨림이 느껴졌대요. 엄마는 놀라서 손에 들린 빨랫감을 꼭 쥐고 고개를 들어보았고요. 눈앞에 그 사람은 빗방울에 젖은 채 미묘한 미소를 띠고 있더랍니다. 얼른 걸어서 들어가면 괜찮아요. 어느 정도 말랐으니 다림질하면 되고요. 먼저 들어가 계세요. 금방 들어가서 차 내드릴게요. 일부러 거리를 두려는 말투였지만 속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대요. 혹시나 오해를 받아 복잡한 일이 생길까봐 겉으로는 담담했지만 좋아하는 마음을 감출 수 없어 얼굴이 달아올랐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정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더랍니다. 민주씨, 나 민주씨 좋아요. 빗소리가 잠시 멈춘 듯 둘 사이에 묘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대요. 엄마는 자신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느꼈고요.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식모예요. 사모님이 하시면 정말 큰일 나요. 아직 막내 동생 학교도 더 다녀야 하고요. 엄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끝은 떨면서 그랬대요. 그걸 들키지 않으려고 빨래를 걷는 손길이 더 거칠어졌고요. 하지만 그 사람은 물러서지 않았답니다. 식모든 뭐든 우린 다 같은 사람이잖아요. 난 그냥 당신이 좋아요. 순수하고 겁먹들지 않은 모습이 세상 그 어떤 여자보다 예뻐요. 꾸미지 않고도 빛날 수 있는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빗속에서 전부 다 맞으면서도 그 말을 담담히 내뱉더랍니다. 그날 밤 엄마는 한참 동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요. 그 사람의 눈빛, 말끝의 진심, 그리고 자신 안에서 울리던 가슴의 떨림이 자꾸 떠올라서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답니다. 그것은 엄마가 살아온 세상 어디에서도 느껴본 적 없는 온기였으니까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 사람은 엄마에게 다가와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답니다. 결국 엄마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비록 비밀이었지만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면 스스로가 근사해지는 것 같아 그 시간이 너무 좋았답니다. 저녁 일과를 마치고 뒷마당 벤치에 앉아 그 사람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TV를 보는 것보다 재미있어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숨어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행복했답니다. 며칠 뒤 그 사람이 유학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엄마는 그와 함께한 시간이 너무 달콤해 이별의 그림자를 외면했대요. 떠나기 전 그 사람은 엄마에게 약속을 했으니까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 다 따고 돌아오면 우리 결혼하자. 부모님께 내가 다 이야기할 거야.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줘. 방학 때 와서 꼭 보자. 엄만 그 약속을 믿었대요. 그래서 그가 없는 그 집에서도 그리움 속에 견딜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죠. 그 사람이 유학을 떠나고 몇 달 뒤 사모님이 급한 목소리로 엄마를 찾더랍니다. 민주, 너 똑바로 이야기해. 너 임신했니? 너랑 우리 아들 사이 이상한 것 같다고 아주머니가 그러던데 혹시 우리 아들 애니? 엄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답니다. 사실 그가 떠난 이후 몸에 이상을 느끼긴 했대요. 속이 메스껍고 잠이 쏟아지고 무언가 달라졌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별로 먹은 것도 없는데 살이 올라 배가 나와 이상하다 했대요. 그런데 임신이냐며 묻는 사모님의 매서운 눈빛이 너무 두렵게 느껴졌답니다.
그 사람이 돌아와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일단 아니라고 했지만 마음 한켠에선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왔대요. 혹시 정말 임신이라면 어쩌나 싶어서요. 사모님은 그래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답니다. 그래도 확실한 게 좋으니까 병원 가서 진단 받아와라. 내일 당장 다녀와. 엄마는 그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혹시나 아이가 생겼다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몰려왔답니다. 그런데 마침 삼촌에게서 편지가 도착했대요.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 식모살이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오라는 내용이었죠. 삼촌이 일을 구했고 이모도 곧 졸업하니 함께 지내자고 하더래요.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엄마는 마음속 한켠에서 혹시에 대비했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병원으로 향한 엄마는 임신이라는 진단을 받았대요. 손이 벌벌 떨렸지만 그 사람과의 사랑의 결실이 생겼다는 생각에 기쁘셨답니다. 하지만 사모님에게 임신 사실을 전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앞섰대요. 워낙 고약한 성격이라 반대하며 상처를 줄 게 뻔했으니까요. 임신 사실을 알리자마자 사모님의 반응에 엄마는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려 깨트리고 말았답니다. 사모님의 냉정한 목소리가 방안을 가르며 날카롭게 퍼졌고요. 애는 수술하는 걸로 해라. 그리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다시는 우리 집안에 발 붙이지 마. 그러고는 돈봉투 하나를 내던지며 냉정하게 말했답니다. 이걸로 아이 수술하고 조용히 사라져라. 너 감히 우리 아들이랑 될 거라고 생각한 거야? 우리 아들은 유학 마치고 돌아오면 장관집 딸하고 결혼하기로 되어 있어. 너 따위가 넘볼 그런 아이가 아니야. 어디서 감히 우리 아들이랑 당장 나가. 그 순간 엄마에겐 단 한 가지 생각만 떠올랐답니다. 아이는 지켜야 한다. 그 생각 하나로 얼른 짐을 싸서 그 집을 나왔대요. 그 사람에게 메모라도 남길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답니다.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 약속이 되어 있었다는 말이 배신감처럼 가슴을 파고들었고 초라해지고 싶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임신 사실도 알리지 않은 채 그렇게 떠나셨답니다. 그렇게 시작된 세월은 길었습니다. 엄마는 작은 미용실에서 일하며 저를 키우셨죠. 그런데 비 오는 날이면 꼭 창가에 앉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곤 하셨어요. 그 모습은 왠지 모르게 슬퍼 보여서 무슨 일 있냐고 제가 물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엄만 배시시 웃으며 말하셨죠. 그냥 옛날에 사랑하던 사람이 살던 쪽이야. 저는 그저 스쳐 지나간 옛사랑이라 생각했기에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빠란 존재는 처음부터 없었고 엄마가 저를 혼자서 정성껏 키워주셨기에 유치원 이후로는 왜 아빠가 없는지 묻지 않았어요. 딱 한 번 아빠는 왜 안 오냐고 물었을 때 엄마의 눈빛 속엔 후회와 그리움 그리고 죄책감이 묘하게 섞여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엄마를 슬프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뒤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죠. 아빠는 저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였어요. 도깨비나 외계인처럼 세상 어딘가에는 있지만 실체는 없는 그런 존재. 그렇다고 그립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아빠 손을 잡고 걷는 또래 아이들이나 아빠와 데이트한다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을 때면 가슴 한쪽이 저릿했으니까요. 엄마는 외가 식구들과도 교류가 거의 없으셨기에 세상에 오직 엄마와 나 둘뿐이었죠. 외롭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닐 때 가족을 소개해봅시다라는 숙제가 나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친구들은 아빠, 엄마, 동생과 함께 찍은 사진을 자랑스럽게 보여줬지만 저에겐 그런 사진이 한 장도 없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괜히 색연필로 하트를 크게 그리고 말했죠. 우리 가족은 엄마랑 저 이렇게 둘입니다. 우리 엄만 저를 다른 엄마들보다 2배로 사랑하신대요. 하지만 가끔 저의 사정을 모르는 선생님이 아빠는 무엇이니라고 물으면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입술이 바짝 마르고 머릿속이 하얘졌죠. 그래서 급히 꾸며낸 말을 했어요. 저기 멀리 일하러 가셨어요. 그 말을 내뱉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기분이더라고요. 집에 돌아와 창가에 앉아있는 엄마를 보면 그 거짓말이 더 미워졌습니다. 엄마의 눈빛엔 언제나 어딘가 먼 곳을 향한 그리움이 스며 있었고, 비 오는 날이면 유난히 오래도록 하늘을 바라보셨죠. 그 모습은 어린 저에게 아빠는 아직 어딘가에 살아있고 언젠가 문을 열고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믿음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은 그 믿음을 서서히 갉아먹더군요. 학교 운동회에서 다른 아빠들이 아이들을 어깨에 태워주는 모습을 보면 저는 괜히 웃음이 사라졌어요. 엄마는 그런 저를 보며 웃어 보이셨지만 그 웃음이 조금은 아파 보였죠. 우리 지효는 아빠보다 더 멋진 엄마가 있잖아. 저는 그런 엄마를 바라보며 억지로라도 크게 웃어 보였어요. 그래야 엄마가 덜 아플 것 같았으니까요. 밤이 깊어지면 엄마는 미용실 도구를 정리하고 수건을 개키며 흥얼거렸습니다. 그 노래는 가끔 저를 울게 만들었어요. 엄마는 왜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지? 아빠가 없어서 그런 걸까? 혹시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까봐 기다리는 걸까? 그럴 때마다 전 엄마 곁으로 다가가 손을 꼭 잡곤 했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살며시 감싸며 말하셨어요. 지우야, 세상 누구보다 엄만 지우를 사랑해. 지우만 있으면 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행복했지만 가슴 어딘가에는 작은 구멍이 뚫린 듯 이상하게 바람이 들어오는 기분이 들었죠. 저는 그렇게 아빠의 부재라는 단어를 엄마의 슬픔이라는 말로 받아들였고, 그 속에서 자라며 사람의 온기와 마음의 조심스러움을 조금 일찍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그 아빠란 존재에 대해 털어놓으셨을 때 제 마음은 복잡하게 흔들리더라고요.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흔적이라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요. 엄마에겐 은근히 묻는 척하며 엄마가 일했던 그 집, 그러니까 아빠가 살던 집이 어딘지 알아냈어요. 강남에서도 번화가 근처의 주택가라 찾아가긴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주택들이 새로 지어져 있었지만 유난히 한 집만은 세월이 그대로 멈춘 듯 남아있더라고요. 회색빛 담벼락은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대문엔 강가라는 문패가 녹슨 채로 걸려 있었죠.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그 문 앞에 섰습니다. 이미 이사갔을지도 모를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래도 아빠라는 존재에 조금은 가까이 다가섰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 사실은 엄마에게 절대 비밀로 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손끝이 약간 떨리기는 했지만 결국 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띵동. 벨소리가 울리고 안쪽에선 남성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되물었습니다. 혹시 강윤석 씨 되시나요?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그 한마디에 온몸에 피가 빠르게 도는 것 같았어요. 머리가 빙빙 돌고 숨이 막혔죠. 하지만 이대로 돌아설 순 없다는 생각에 결국 말해버렸습니다. 이민주 씨 기억하시나요?
이민주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안쪽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게 들리더군요. 그리고 마침내 대문이 열리자 남자는 조금 상기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누구신데 민주 씨를 아시죠? 낯선 남자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대문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남자와 저는 한눈에 봐도 닮은 얼굴이었거든요. 눈매, 입술선, 심지어 목선의 그림자까지. 그 순간 이 남자가 바로 아빠란 걸 직감했습니다. 남자도 놀란 듯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정신이 든 듯 조심스레 물었어요. 누구신가요? 민주 씨와는 어떤 사이시죠? 정말로 강윤석 씨가 맞나요? 네, 제가 강윤석 맞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시죠? 엄마의 말대로 그는 얼굴선이 곱고 키가 큰 사람이었어요. 조금 마른 듯 보였지만 그 안엔 여전히 단단한 기품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가방끈을 꼭 쥔 채로 말했죠. 저는 이민주 씨의 딸 이지우입니다. 전에 엄마가 여기서 일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순간 남자는 벽을 짚더니 천천히 기대며 놀란 얼굴을 지으며 멍해지더군요. 마치 깨진 유리 조각이 바닥을 굴러가는 듯한 표정이었죠. 눈빛이 투명한 사람이라 거짓말을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어요. 민주의 딸이라고요? 민주가 결혼을 했나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허공에 매달린 듯 퀭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다가서서 다시 말했어요. 강윤석 씨가 엄마에게 주셨단 편지도 봤어요. 그리고 전 올해 21살이에요. 혹시 엄마가 떠날 당시 임신 중이셨던 거 알고 계셨나요? 그 말에 남잔 깜짝 놀라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군 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눈에 눈물이 고인 채 조용히 물었어요. 그럼 혹시 내가 당신의 아버지인가요? 민주가 그래서... 남자의 주름진 눈가에 맺힌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도 울컥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남자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부드럽게 말하더군요. 저 괜찮다면 집으로 들어올래요? 불편하다면 가까운 카페에라도 가죠. 그 말에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상하게 그 집 안에서 엄마의 흔적을 찾고 싶었거든요. 그는 거실로 저를 안내하며 따뜻한 차를 내오더라고요. 집에 내줄 게 이 차뿐이네요. 제가 혼자 지내다 보니 집이 엉망이에요. 가끔 관리하시는 분이 오시긴 하지만 대부분 혼자 보냅니다. 우왕좌왕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그의 모습을 보다가 저는 눈을 돌려 정원 쪽 창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말하던 그 벚꽃나무, 그 벚꽃나무에 정말로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꽃잎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어요. 그 광경을 바라보는 제 곁으로 남자가 다가와 조용히 앉더군요. 제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알았는데 역시 민주를 그렇게 두고 가는 게 아니었어요. 유학만 마치면 다 제 뜻대로 할 수 있을 거라 믿었죠. 그런데 돌아왔더니 민주는 없었어요. 찾으려고 갈 만한 곳은 다 가봤죠. 민주의 고향집에도 다녀왔지만 거기에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 아이를 임신하고 낳았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순간
오래된 집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대문 너머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이 묘하게 다른 세상처럼 멀게만 느껴졌죠. 저는 시선을 돌려 거실 한켠에 먼지 쌓인 피아노와 바랜 사진 액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라도 그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거든요.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와 제 앞에 내려놓더군요. 상자 위엔 오래된 리본이 색이 바른 채로 매어있는 상자였죠. 그의 손끝이 떨렸고 낮은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이건 민지가 사라진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쓴 편지들이에요. 혹시 이 편지들을 민지에게 전해줄 수 있나요? 저는 상자를 받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어요. 순간 상자 안에서 세월의 냄새가 퍼졌죠. 누렇게 바른 편지 봉투들이 날짜별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내용은 짧고 단순했지만 그 속엔 시간보다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죠. 민주야, 오늘도 네가 만든 된장찌개가 그립다. 민주야, 바람이 불 때마다 네 머리카락 냄새가 난다. 민주야,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아직도 너를 사랑해서야. 그의 글씨는 시간이 흐르며 점점 떨리고 번져 있었지만 매번 민주야로 시작했어요. 그의 하루가 늘 같은 이름으로 시작해 같은 이름으로 끝났던 삶처럼 보였습니다. 고개를 숙인 남자가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난 결혼도 안 했어요. 억지로 선을 보긴 했지만 누굴 만나도 결국 민주 생각뿐이라 결혼은 도저히 할 수 없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역시 단 한 번도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고 저만 키우며 살아오셨으니까요. 그저 미용실 창가에 앉아 비 오는 날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던 그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세월은 서로를 향한 기다림이었다는 걸요. 누군가는 그것을 삶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고통이라 불렀겠지만 그들에게 그것은 분명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도요. 20년의 시간은 그들을 멀어지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한 뿌리처럼 깊게 묶어두었더군요. 그 안에는 저라는 공통의 존재가 있었고요. 편지 속 문장 하나하나가 그 증거였습니다. 저는 상자를 닫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 편지들은 제가 가지고 가서 엄마에게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어요. 엄마도 결혼한 적이 없어요. 어제가 제 21번째 생일이었는데 엄마가 처음으로 제 아빠에 대해 말씀하셨죠. 그래서 집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 찾아와 본 거예요. 아빠 없이 자라긴 했지만 엄마가 정말 사랑 많이 주시며 키워주셨어요. 지금은 대학에 다니고 있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자의 눈가에 고인 눈물이 빛을 머금더니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팔을 벌리며 다가와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그 품에서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그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아빠는 저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우셨어요. 그 울음은 오랜 세월의 그리움이 터져나온 듯 했죠. 잠시 후 아빠는 눈가를 닦으며 제게 조심스럽게 말하셨죠. 엄마와 꼭 만나야 해. 꼭 만나달라고 부탁 좀 해주겠니?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건네준 편지 상자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무 말 없이 상자를 엄마께 드리자 그 안에 담긴 편지들이 제자리로 돌아간 듯 고요하게 그러나 뜨겁게 숨쉬는 것 같더군요. 엄마는 궁금한 듯 천천히 상자를 열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드리는 생일 선물쯤으로 생각하고 웃으시더니 편지들을 보는 순간 놀라서 한동안 말없이 바라만 보셨어요. 그러더니
편지 하나하나를 넘기며 조심스럽게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저는 조용히 말했고요. 엄마, 아빠가 아직도 엄마를 사랑해요. 결혼도 안 하고 살았대요.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손끝으로 머리카락을 쓸어내렸어요. 말없이 눈을 내리깔고 있던 엄마에게 저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아빤 계속 기다렸대요. 하루도 빠짐없이 편지를 썼대요. 아직도 엄마를 민주라고 부르는 편지를 보니 그 마음이 그대로인 게 느껴졌어요.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계속 편지를 읽다가 결국 눈물을 터뜨리며 우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울컥해져서 엄마를 꼭 안아드렸어요. 엄마, 이번엔 도망치지 말자. 20회가 지나도 서로 그리워하잖아. 이젠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서로 마주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20회의 세월은 길었습니다. 아빠를 만나기 전날 엄마는 긴장하셨는지 한숨도 못 주무시더라고요. 그리고 봄날의 공원, 햇살이 따뜻하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던 그날, 두 사람은 마주 앉기로 했죠. 벚꽃잎이 흩날리며 시간마저 잠시 멈춘 듯 했어요. 아빠는 오랜 기다림 끝에 마주한 엄마의 얼굴을 보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믿기지 않는 듯 조용히 바라만 보았어요. 엄마도 마찬가지였죠.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수줍게 미소 지으며 그의 시선을 피하시더군요. 민주야, 정말 당신 맞지? 그대로네. 하나도 안 변했어. 내가 얼마나 당신을 찾았는지 알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엔 두려움보다 안도의 숨결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맞아요, 윤석 씨. 그리고 미안했어요. 당신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네요. 아빠는 그제야 다가가 엄마의 손을 잡으며 눈을 마주하더라고요. 엄마는 나중에 그 손이 여전히 따뜻했다고 하셨어요. 마치 오랜 겨울 끝에 맞이한 봄의 온기 같았다고요. 그날 이후 우리 세 사람의 삶은 다시 조금씩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해 봄, 벚꽃이 다시 피었을 때 엄마와 아빠는 집 정원에서 조용히, 결혼식은 아니지만 함께 살아가자는 약속을 하셨고요.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부드러운 바람이 엄마의 머리카락에 스치던 그날의 풍경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아름다웠습니다. 20회의 그리움이 녹아든 두 사람은 정말로 행복해 보였어요. 슬픔은 바람처럼 사라지고 남은 것은 미소뿐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남기고 싶어 카메라를 들고 셔터를 눌렀습니다. 렌즈 속 두 사람은 세월의 무게를 견디고 다시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엄마에게 행복하냐고 물었습니다. 엄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야 마음이 편해. 너에게도 아빠를 되찾아줄 수 있어서 좋고. 그 말을 들은 아빠는 엄마 곁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죠. 사람의 사랑은 멈추지 않더라. 잠시 멀어져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 그 말은 잔잔했지만 우리 가족 모두의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우리는 그때 사랑의 인내를 배웠으니까요.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 잠시 멀어져 있더라도 서로를 향한 진심이 있다면 언젠가 봄처럼 다시 피어난다는 걸 그날 우리는 믿게 되었죠. 그렇게 지금까지도 두 분은 서로가 있어 행복하시답니다. 저도 그런 부모님을 바라보는 게 행복하고요. 가정을 꾸린다는 건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지금도 많이 배우고 있죠. 돌아가신 친할머니는 이 광경이 싫으실 수도 있지만 두 분이 행복하신 모습을 보면
왜 그렇게 못되게 하셨을까 싶어요. 그런다고 이어지지 않을 두 분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지금 그 사람과 함께 행복하시고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행운하네요. 혹시나 잠깐 미어질 때는 함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함께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실 거예요. 그렇게 또 행복하시면 되고요. 그쵸?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